막스가 실제로 기술을 어떻게 말했는지 이러쿵저러쿵 하기에는 때늦은 감이 있다. 우리처럼 막스도 복잡한 인물이다. 막스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언급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기술을 발휘했다. 적어도 매우 다르고 때때로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방식으로만 화해할 수 있는 언급들. 막스주의가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과정에서 이처럼 이질적인 언급들은 수많은 해석들을 낳았는데 오늘날에는 생명체의 두뇌에 더 무게를 두는 해석이 나왔다. 생명체의 두뇌에 더 무게를 둔다. 이런 까닭에 막스의 언급들을 다시 읽을 때마다 극심할 만큼 갖가지 해석이 제출됩니다. 막스의 기계들. 이번 장은 막스의 텍스트들에서 기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간단히 훑어보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타 막스주의자들이 정보혁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막스의 언급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용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 세 가지 입장을 검토하려고 한다. 첫째, 자본주의를 필연적으로 패배시킴으로써 절정에 다다를 변증법적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과학적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패배시킬 도구로서의 과학적 사회주의. 기술을 보는 과학기술은 과학적 사회. 둘째, 기술이 자본주의적 지배의 도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네오러다이트. 셋째, 기술의 중재를 통해서 노동과 자본이 서로 화해할 가능성을 내다보는 포스트 포드주의. 이 세 입장들이 기술 혁신을 둘러싼 막스주의자들의 입장 또는 막스주의에서 유래된 입장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언급하고 싶은 중요한 분석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 나는 과학적 사회주의, 네오러다이트, 포스트포드주의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긴 하지만 정보혁명가들의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모두 함량미달이었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과학적 사회주의, 네오러다이트, 포스트포드주의가 다 함량. 이미 살펴봤듯이 정보혁명가들은 어떤 면에서 확실히 막스와 매우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맷돌이 봉건용주가 지배하는 사회를 가져왔고 증기 재분기가 산업자본가가 지배하는 사회를 가져왔다고 말한 바로 그 막스 말이다. 이런 기술결정론, 정보기술혁명가들은 기술결정론. 이런 기술결정론적 막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삶을 사회적으로 생산할 때 어떻게 인간이 자신들의 의지에서 독립되어 있는 제한된 관계, 즉 물질적 생산력의 제한된 발전 단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의 일부가 되는지 뛰어나게 설명해내온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에서 우리는 그의 솜씨를 볼 수 있다. 막스는 특정한 발전 단계에서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이 기존의 생산관계와 투쟁에 돌입하게 되며 생산력의 발전 형태 때문에 이 관계가 족쇄로 변한다 라고 말한다. 그래야 사회혁명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구성하는가, 그리고 이 양자가 정확히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막스 이론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쟁점입니다. 생산력과 그러나 막스가 생산력을 기술적인 것으로 바라본다는 점, 생산관계만을 사회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생산력이 생산관계보다 우위성을 가진다는 점은 확실하다. 생산력이 생산관계보다 우위성. 근대기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력 자체는 점점 자신의 힘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즉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던지는 쪽으로 나아간다라고 자신의 친구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어느 저서에 적어놓은 대로 이런 사고방식은 바로 막스에게서 비롯됩니다. 바로 이런 언급에 기대어 기술 혁신을 자율적인 힘이나 역사의 원동력으로 이해하는 막스주의적 노선이 발생했다. 니콜라이 부아리
버너, 제럴드 코엔 같은 이들이 이 노선을 취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생산력을 확장하는 기술 혁신이 곧장 사회주의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면서 소유권이라는 낡은 형식을 가차없이 분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기계적인 역사관과 상반되는 다른 언급들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공장기계를 다룬 자본의 주요 구조에서 막스는 자본주의가 작업장과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심화시켜왔듯이 생산 방법도 변형시켜왔다고 말해줍니다. 자본주의가 작업장과 사회에 대한 그는 이 과정을 연속적인 포섭의 단계와 관련시켰다. 대략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형식적 포섭의 단계에서 형식적 포섭. 자본은 이미 존재하는 장인적 생산 양식의 임금 노동의 형식을 부과할 뿐이다. 그러나 이 단계를 뒤이는 실질적 포섭의 단계에서는 노동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과학은 체계적으로 산업에 적용되고 기술 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며 노동의 적치는 노동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생산성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노동의 적치. 이런 포섭 과정의 핵심은 노동의 수공업적 방식이 기계제적 방식으로 대체된다는 점입니다. 포섭 과정, 기계적 방식으로 대체. 막스의 말에 따르자면 기계의 도입으로 장인 노동자들이 탈숙련화되고 실험 예비군이 증가된다는 점을 이용해 노동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공장주의 욕구야말로 이런 과정의 원동력이다. 이런 설명은 기술 결정론적 설명을 뒤집는다. 그럴 것이 사회적 관계, 즉 가치와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려는 자본의 요구가 기계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막스의 이런 언급을 둘러싼 해석을 통해서 또 다른 막스주의 노선이 나왔다. 게오르 루카치, 브레이버맨, 데이브 노블 같은 이들이 채택한 이 노선에 따르자면 기계는 생산력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동력일 뿐이며 생산력의 구성이란 그 자체로 사회적 권력의 문제이다. 생산력 자체, 기술 자체 속에 자본의 권력이 새겨졌다는 것. 이렇듯 막스가 사회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 상호작용, 막스를 오늘날 기술사회학적 접근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최초로 사용한 이론가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두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한 상호작용을 제기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기계를 다룬 그의 언급들에서는 여전히 일치하지 않는 면이 남아있다. 대다수의 독자들은 19세기의 공장주들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준 막스의 악몽 같은 묘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19세기 공장주들 자신의 저서 전체를 통해서 막스는 자본의 권력을 구현한 또는 금속의 형태로 취한 기계가 자본의 권력을 구현한 기계, 자본의 어떤 권력이 새겨진 이 기계가 어떻게 생산 과정에 있는 노동자들과 맞서게 됐는가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예컨대 증기기관은 공장주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고문도구가 됐다. 죽음을 가져올 만큼 학정 속에서 죽음을 가져올 만큼의 학정 속에서 학정. 자동기계라는 죽은 노동은 노동자를 살아있는 부속기관으로 변형시키며 산노동을 지배하고 빨아들이는 악마적인 힘을 가진 기계 괴물이 된다. 악마적인 힘. 막스는 1865년 차티스트 운동가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기도 했다. 인류가 자연을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속도로 인간들은 또 다른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뤄낸 모든 발명과 진보는 물질적 힘의 지적인 생명을 부여해줬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까지 물질적 힘으로 변모시켜 인간의 삶을 무효화하는 결과를 빚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언급을 비롯해 이와 비슷한 여타 수많은 언급들을 통해서 기술의 공포를 느끼며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지니게 된 네오러다이트의 막스, 즉 기술을 극렬히 공격하는 막스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막스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그의 언급을 취사 선택하고 편집해 만들어 놓은 막스의 본연의
편집한 막스지. 네오로다이트의 막스는 편집한 막스다. 기계의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는 기계가 야기할 비인간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기계가 가져올 해방의 전망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그는 자본에서 기계, 화학처리 공정 그 이외의 다른 방법들 때문에 어느 한 생산 부분에서 다른 생산 부분으로 막대한 양의 자본과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옮겨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모든 면에서 노동의 변화, 직능의 유동성, 노동자의 유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근대산업 자체가 끊임없이 변형되는지 분석했다. 그의 말에 따르자면 이처럼 끊임없이 진행되는 기술 혁신은 노동자들이 처한 삶의 조건에 관한 평온함, 연속성, 안정감을 모조리 제거하는 소름 끼치도록 파괴적이고 억누를 수도 없는 힘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 가혹한 기술 혁신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전에 수공업적 생산의 특징적이었던 협소한 전문화를 제거함으로써 기술 혁신은 노동이 변했으며 될 수 있으나 많은 종류의 노동에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협소한 전문화 제거. 많은 종류의 노동에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근대 산업은 대안적인, 가령 공산주의적인 사회 질서, 즉 기술이 이야기한 실업의 끔찍함이 다양한 노동의 가능성으로 대치되는 사회 질서를 예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단 하나의 전문화된 사회적 기능만을 갖고 있어 부분적으로 발전되어 있을 뿐인 개인은 이제 총체적으로 발전된 개인으로 바뀐다. 그에게 있어 상이한 사회적 기능들이란 자신이 차례대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양식일 뿐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끊임없이 직업을 바꾸다 보니 자신이 연체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점을 더 많이 느끼게 됐다는 어느 프랑스 노동자의 말. 오히려 끊임없이 직업을 바꾸니까 하나의 직업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서 인간이라는 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인용하면서 막스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웬만큼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술학교, 농업학교, 직업학교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막스, 즉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가져올 진보적 가능성을 열렬히 지지하는 막스를 구성해낼 수 있다. 이 막스에서 정보혁명가들의 아이디어를 가져갑니다. 막스는 대부분 공장 자동화와 관련해서만 기계를 언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곳곳에 살펴봤듯이 공장 자동, 기계를 대하는 막스의 양가 감정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그가 당대의 또 다른 기술 혁신, 즉 커뮤니케이션과 운송 부분에서의 기술 혁신에도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막스가 보기에 전신, 증기선, 철도는 공장 생산의 발전에 불가분 수반되는 것으로서 원료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산업기가 생산한 재화들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세계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이며, 세계 시장, 생산 수단을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자본이 연장된 형태이다. 이런 기술들은 부르주아지가 모든 곳에 둥지를 틀고 모든 곳에 정착하고 모든 곳에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함으로써 부르주아지가 전 세계 곳곳을 떠돌 수밖에 없도록 몰아대는 잔인한 역동성을 구현한 존재입니다. 부르주아지가 모든 곳에 둥지를 틀고 모든 곳에 정착하고 모든 곳에 연결되죠. 잔인한 역동성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여행과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는 지배체제를 확장시켜주는 일종의 덩굴이다.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는 지배체계 확장. 놀랍게도 오늘날의 전 지구화를 예견케 하는 구절에서 막스는 이렇게 썼다. 새롭게 발전한 모든 생산력의 수단은 노동자의 맞서는 무기다. 예를 들어 개선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모두 상이한 지역의 노동자들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기며 지역들 간의 경쟁을 국가들 간의 경쟁으로 뒤바꿔버린다. 또 다른 언급들에서 막스는 화폐 교환을 비인간적이고 가차없는 힘으로 만들어버리는, 즉 인간이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그 과정을 변형시킬 수 없도록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능성 자체를 압도하기까지 하는 힘으로 만들어버리는 자율화된 세계 시장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이데올로기와 상품의 물씬 숭배를 다룬 막스의 언급과 결부될 경우 이 관찰은 자본주의에서 매스미디어와 정보 산업이 누리는 지배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막스주의 정치 경제학을 뒷받침해준다. 마찬가지로 산업기계를 다룰 때보다 훨씬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막스는 19세기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가져올 해방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정보, 속다, 루평, 여행은 파벌주의, 지역주의, 협소한 국가적 이해관계를 깨뜨릴 것이다. 이 양가성을 포착한 거지. 이처럼 이 미디어들은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를 불러일으킬 잠재적인 촉매제였다. 전세계 노동자에게 우수한 공산주의당 선언의 유명한 구조는 근대 산업이 창출했고 각재 노동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줬던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도움으로 끊임없이 확대되는 노동자들의 연합이 어떻게 힘을 얻는지 추적했던 이와 같은 열정적인 관찰에서 발단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부르주아지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무기는 물론 이 무기를 사용한 사람들, 근대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생산을 모습이다. 무기를 만든 게 부르주아지만 자신의 죽음을 빠뜨릴 그 무기를 노동자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무기는. 막스는 살아생전에 이런 가능성이 꼽히기를 갈망했다. 제임스 빌링턴의 말에 따르자면 막스와 앵겔스는 일찍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더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출판사의 대응에서 브리셀의 국제전선국에 침투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피터 워터만이 지적했듯이 이런 사실을 두고 막스를 최초의 해커라고 부르는 건 적절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저서에서 매스미디어의 혁명적 가능성을 매우 확고히 보여줬던 막스의 열정은 베르톨트 브레이트와 발터 베냐민, 최근의 한스 마그너스 엔첸스베르거에 이르는 이론가들 사이에서 공명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간략한 관찰들은 기계를 다룬 막스의 글들을 표면적으로 훑어본 곳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상반된 가능성들 사이에서 대안적 경향과 강렬한 긴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한쪽에는 기술이 자본주의적 지배의 도구이자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세계의 상품 교환에 사슬로 묶는다는 인식이 있다. 또 한쪽에는 기술이 공산주의 사회의 전제 조건인 사회적 교류의 기초이며 우리를 결핍에서 자유롭게 해주리라는 인식이 있다. 그렇지만 각각의 측면을 얼마만큼 강조해야 할지, 양 측면이 어떤 논리나 담론과 결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다. 나는 다른 논평자들이 그랬듯이 내가 선호하는 문헌과 구절, 즉 기계를 대하는 막스의 이율배반이 희미한 빛에서 놀라운 통찰력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해주는 문헌과 구절을 참고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 나는 다른 사람들이 기계에 대한 막스의 양면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볼 것이다. 과학적 사회주의. 나는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특정 형태의 막스주의, 객관주의적, 고전적, 신정통파적 막스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던 막스주의,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라는 막스와 앵겔스의 관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 기존의 생산관계를 낙후된 관계로 만들어서 철폐시키는 그 스프링보드가 된다는 거죠. 관찰을 나침판으로 삼아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운동법칙에 따라 역사가 사회주의라는 종착점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는 막스주의를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마도 이런 노선을 따른 학파 중에서 최근까지 가장 정교한 논의를 펼쳐온 인물은 제4차 인터내셔널의 저명한 이론가 에르네스트 만델일 것이다. 만델의 역자 후기 자본주의는 1968년 처음 출판됐고 1975년 영어로 옮겨졌다. 이 시기는 탈산업주의 이론가들이 갖가지 사회적 현상, 즉 사이버네틱스를 비롯한 최신 기술, 점점 더 중요해지는 계획과 교육, 지식의 근거에 발전해가는 경제 등을 지적하면서 막스주의가 명시적으로 폐기됐다고 주장하던 때이다. 이 저서는 이런 변화를 역사적 유물론의 틀로 설명하려던 중대한 시도였다.
그의 근본적인 주장에 따르자면 사실상 당대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막스가 묘사했던 자본주의를 뛰어넘기는커녕 그 성격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오히려 순수 자본주의가 된 거지. 뛰어넘지도 못하고. 만델의 주장에 따르자면 자본주의는 대략 3단계로 나뉘는데 각 단계는 이전 단계가 변증법적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시장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후기 자본주의가 그 단계입니다. 그는 최근 2세기의 서구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가정되는 경제의 연속적, 주기적 성장, 침체를 묘사한 저 유명한 콘트라 TF 장기 파동론을 각 단계들에 결합시킨다. 파동이 일 때마다 장기간의 투자 저하 시기를 거친 뒤 일시적으로 이윤율이 증가해 기술 혁신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3단계에 조응하는 것이 바로 3단계의 일반적 기술혁명입니다. 1840년대 증기기계, 1890년대 전기와 연소기관, 그리고 1940년 이후에 도래한 핵발전소와 컴퓨터와 같은 제3차 기술혁명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최근 단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 특히 사이버네틱스 체계가 산업 노동자를 대체하고 관리 체계가 자동화되어 유통 과정이 연속화되는 양상을 띱니다. 이런 양상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은 채 발전되어 자본주의 경제의 반영을 불러일으킨다. 원료란 현물로 다려지던 산노동이 예비와 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연구작업과 대학 교육이 새롭게 구성되어 가고 생산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재고 관리, 시장 조사, 수요 관리의 압력이 높아지고 기술 체계에 대한 투자가 더 커지고 더 빨리 노후화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반향에 해당됩니다. 곧이어 이런 발전은 각 기업체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정확한 생산 계획을 강제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의 배후에는 모두 자본주의의 압도적인 명령, 즉 이윤율의 유지가 관련됩니다. 만델은 이런 분석을 통해서 탈산업주의론이 제일 먼저 표방하는 주장에 직접적으로 맞섰다. 그는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됐다는 사실이야말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생각 자체를 명확히 거부하면서 후기 자본주의는 탈산업사회를 보여주기는커녕 모든 경제 부문이 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산업화된 시기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대에 유행하던 기술 합리주의 이론의 본보기로 벨의 저서들을 지목하면서 그는 기술의 전능함을 믿는 것이야말로 후기 자본주의에 존재하는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의 특수한 형태이다 라고 단언했다. 즉 이런 이데올로기는 현존하는 사회 질서가 점진적으로 모든 위기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모순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며 반역적인 사회 계급들을 통합하고 정치적 폭발을 예방할 수 있게 되리라 선언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에 따르자면 새로운 기술이 자본주의가 영구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적대와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적대와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생각은 허구이며 오히려 그런 역시는 불가피하게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상호작용하며 자본주의를 붕괴시킬 요인들을 광범위하게 나열해 놓긴 했지만 만델의 핵심적인 주장은 전통적으로 객관주의적 막스주의를 지탱해주던 주장,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짐으로써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라도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막스주의의 가치론은 자본에 의해 착취된 산노동이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C 플러스 S 플러스 V라는 공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가치 형태로 표현해준다. C는 불변자분이다. 불변자분, 가변자분 잉여가치. 불변자분은 그 가치가 생산 과정에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존되는 부분, 즉 건물, 원료, 기계를 뜻한다. V는 가변자분이다.
가변자본은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매해 사용하는 데 드는 자본으로서 자본가 계급이 자신이 지닌 자본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려진다. S는 잉여가치이다. 잉여가치는 새롭게 창출된 가치로서 자본가 계급은 이를 착취한다. 이윤율은 잉여가치와 총가치의 비율, 즉 C 플러스 V분의 S이다. 그리고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비율은 V분의 S,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다. 불변자본. 자본주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가변자본 임금보다 불변자본 기계와 원료의 비율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임금보다는 불변자본. 만대를 비롯한 여타 객관주의적 막스주의자들의 말에 따르자면 자본들 사이의 경쟁이라는 채찍이야말로 이런 경향을 부추기는 주요 원동력으로 쓰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업가들이 자동화를 실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러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증가하면 V분의 C, V분의 C가 증가하면 이에 상응하는 이윤율은 감소한다. 즉 기계가 완벽해질수록 노동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쫓겨나게 되며 V분의 C가 증가될수록 잉여 가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윤율 저하는 투자 의욕을 꺾고 계급 투쟁을 촉진하며 돌이킬 수 없는 혁명적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력을 높여 이윤을 늘리려는 자본의 욕망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도구가 된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훌륭했던 주장은 막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논쟁의 주제가 됐다. 원래 막스는 이윤율 저하를 설명하면서 어떤 역경향, 즉 노동 착취의 강화, 불변자본 부분의 가격 하락, 가령 기계의 제조 능력 증대, 새로운 원료지, 낮은 유기적 구성을 가진 산업의 등장, 해외 무역의 증가, 자본 회전율의 속도 증가 등 이윤율 저하의 필연성을 변경시킬, 상쇄시킬 역경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정통파적 설명에서는 이런 역경향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확실히 만들은 평균 이윤율의 하락을 피할 수 없다라고 믿었다. 피할 수 있지. 해외에서 착취요. 만델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절대적인 내적 한계라고 보는 지평식 자동화가 완수되어 더 이상 잉여가치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평에서 보자면 노동자 없는 공장을 가시화한 사이버네틱스는 이런 과정을 절정에 이르게 만들 것이다. 절대적 한계는 기계화의 최종 단계가 진행되면 결국 산노동이 생산 과정에서 제거되어 대규모 잉여가치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존재한다. 공업과 농업 전반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생산은 자본주의에 양립할 수 없다. 완전 자동화는 잉여가치의 창출이나 자본의 가치 증식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예견을 뒷받침하고자 자본이 공장을 전통적인 장소 밖으로 이전시켜 유기적 구성의 평균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한 채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하락시키고 있다. 전통적 장소 이론적 가정을 세웠다. 이게 한계네. 만델의 한계. 서비스 부문의 발전. 서비스 부문의 발전이 상품의 구체적 형태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노동은 대부분 비생산적이라고 폄하되기도 한다. 노동력이 연구와 디자인 부분으로 옮겨간 사실도 비슷한 이유로 거부된다. 이런 식의 이동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사회적 분할이라는 근본적 억압을 보여주며 결국 공장의 위계구조 전체를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의 도피처를 봉쇄했기 때문에 그는 제3차 기술혁명이 자본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봉쇄했기 때문에 이론을 주장했던 거지. 이 가능성을 열어놨다면 이론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게 명확했을 텐데 뭐 이런 말이지. 만델은 자동화되어가는 자본주의 자체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망각했다. 게다가 궁극적으로 이윤의 하락이 자본주의의 자동화를 가로막을 것이다.
이윤의 아력이 자본주의의 자동화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처럼 확장의 길이 가로막히면 경기 침체와 잉여의 배당을 둘러싸고 격화되는 투쟁이 위기를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사실 자본주의는 막스가 예견한 역사적 덫에 사로잡혀 있다. 생산력의 확대 과정에서 나온 성과물이 오히려 지속성이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폭발시킬 투쟁 족쇄에서 해방시킨다. 투쟁을 폭발시킬 투쟁을 족쇄에서 해방시킨다. 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든 무기한 연기하든 자신의 판결이 한목적적이라 간주한 만델이 쓴 저서의 제목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목적론이 아로 새겨져 있다. 좀 과도하다는 거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만델의 저서는 벨과 탈산업주의자들에게 훌륭한 답변을 내왔다. 이 이론가들이 언급한 동시대 사회의 새로운 성격이란 것이 낡아 빠진 축적 논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만델은 자본의 논리가 전례 없이 온화한 정보 논리로 대체됐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다. 더군다나 후기 자본주의가 출판된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경제위기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만델에게는 경제가 거칠 것 없이 성장해 나아가리라는 탈산업주의자들의 장밋빛 예견과 비교되는 주목할 만한 선견지명이었다. 그러나가 중요해. 만델의 이론은 한계가 있는 거지. 도피처를 병세한 채 이론을 주장했으니까. 만델과 그의 적수인 탈산업주의자들이 은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만델이 보여준 자동 붕괴론적 막스주의는 상대방의 이론에 담긴 가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과학적 기술 혁신이 온화하고 진화된 미래를 가져오리라는 전망에 대해서만 의견이 엇갈릴 뿐이다. 그러나 양자는 흔히 기계로 상징되는 생산력이 불가피한 사회 변형의 핵심 도구라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후기 자본주의에서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예정된 결론을 향해 움직이는 기계와 자본가의 발걸음은 신기하게도 탈산업주의의 선형성과 공명한다. 물론 만델은 훨씬 속류화된 과학적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혁명을 자동화된 과학적 진보의 결과를 환원하는 기술 결정론자가 아니다. 오히려 만델은 기계가 가져올 자본의 자기 파괴와 기술 혁신에 대한 자본의 경쟁 욕구를 변증법적으로 연관시킨다. 그러나 그는 기술이 미리 결정된 판결을 가차없이 수행할 것이라는 사회 결정론자다. 그의 이런 입장과 기술의 전능함을 둘러싼 부르주아지의 믿음은 만델이 상상한 것만큼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가 해석한 이윤율 조화의 원리는 벨과 탈산업주의자들이 신봉하는 진보의 상승 경로에 대한 거울입니다. 전자가 사회주의의 확실한 승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후자는 자본주의의 안녕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윤유죠. 만델과 전제를 공유하는 사람에게도 만델의 결론을 의심할 만한 이론적 근거는 있다. 내가 지적했듯이 막스 자신도 이윤율 저하 역경향을 만드는 봉쇄해버렸으니까. 이윤율 저하의 역경향을 강조했다. 그리고 다른 막스주의자들도 이윤율 저하의 불가피성은 단지 특수한 조건 아래에서 특수한 경우에 획득된다고 여겼다. 자본이 새로운 기술을 배치하게 되면 자동화를 통해 생산해서 산노동이 제거된다는 점 확실하다. 그러나 통제와 감시를 통한 착취 증가, 기계 생산의 저렴화, 로봇들을 생산하는 로봇, 낮은 유기적 구성을 지닌 새로운 영역들의 개발, 빠른 유통, 통합된 세계시장이 이윤율 저하에 맞서는 역경향을 강화해주기도 한다. 만델은 목적론을 연상시키는 복잡한 주장을 통해서 이런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만델의 목적론적 확실성을 충분히 의심스럽게 만든다. 그렇다고 시장이 전혀 방해받지 않고 확장될 것이라는 탈산업주의자들의 꿈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이런 가능성은 자본의 내적 논리가 위기를 보증해준다기보다는 상품화의 반경, 규모, 속도를 둘러싼 사회적 투쟁이 위기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만하게도 만델은 이런 투쟁의 주체를 설명해 놓지 않았다. 물론 노동자 계급이 위기의 순간에 혁명의 기회를 획득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후기 자본주의의 매 쪽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사실은 표면상 이 모든 드라마의 존재 이유이자 중요한 주인공이 자본이나 자본의 기계보다도 치밀하게 분석되지도 않을 뿐더러 대체로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른 곳에서 근대 프롤레타리아트를 논의할 때조차도 만드는 막스가 산업노동자에 대해 했던 말을 본질적으로 제하게 납득이며 매스미디어의 상징 조작이 지니는 중요성 같은 것은 깨끗이 무시한 채 프롤레타리아트가 처한 조건의 기본적인 구조적 안정성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객관주의적 분석은 노동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주체라는 점뿐만 아니라 이 주체가 적어도 기계 속에 구현된 죽은 노동만큼 복잡하고 다양하게 역동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점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며 자본주의가 주로 이런 집합적 주체의 에너지를 가둬둔 채 억누르면서 발전해 나아간다는 점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만델이 보여주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은 계급투쟁을 강구합니다. 노동하는 주체의 반란이 자본주의의 운명인 자동붕괴를 반영한다는 설명은 수사로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분석으로서는 미약합니다. 게다가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막스주의적 결정론과 기술혁신이라는 부르주아적 이론이 공유하는 내밀한 유사성은 사회주의라는 개념까지 건드릴 만큼 사회주의를 민중의 반란과 자기조직화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과학적 기술적 진보의 산물로 여긴다면 어떻게 해서든 과학기술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혁명의 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현명이 수행되지만 바로 그 노동자가 시도하는 일체의 저항이나 대안을 억압하는 결과를 빚는다. 이런 결과가 기괴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구솔입니다. 이곳에서는 과학적 막스주의의 객관주의가 전위주의, 대리주의, 기술관료주의와 뒤섞여 치명적인 결과를 빚어냅니다. 트로츠키의 수제자인 만델은 구소련에 매우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3차 기술혁명이라는 그의 개념은 구소련 관료들과 학자들이 1960에서 70년대에 받아들인 과학기술혁명이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인공두뇌의 자동화로 개막된 새로운 역사적 시기를 예견했던 이 이론은 STR의 수혜자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였다고 주장하며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지의 탈산업주의 이론을 되풀이했습니다. 소비에트 블록에서 STR의 계획적인 실현이 계급 없는 사회를 성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렛대로 여겨지던 때 서구에서는 시장의 무정부성이 모순, 갈등, 분열을 가중시켰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분석 용어는 메리나 브레진스키의 용어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그 용어는 민중의 주관적 태도를 새롭게 등장한 객관적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명령을 수반했다. 그 현실이 아주 냉혹하다 할지라도 말이다. 정보사회 이론과 과학적 사회주의를 결합시켜준 것은 서로 다른 형태였을 망정 양자가 공유하던 결정론, 즉 인간이라는 주체의 희망을 필연적이라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종속시켰던 결정론이었다. 양자는 각자가 지닌 역사가 진보를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간다는 선형성, 과학주의, 기술관료주의 경향을 서로 뱉게 됐다. 이처럼 이들은 기업이나 관료계급이 생산성을 집합적 통제로부터 빼내온 체제에 부합하는 겁니다. 정보혁명가들이 과학적 사회주의를 그렇게 많이 베꼈고 그 반대도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정보혁명가들이 과학적 사회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성공을 거뒀다. 구소련의 STR 옹호자들은 적어도 서구의 정보혁명가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성공을 거둬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은 혁신을 창출해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각 이론의 주창자들을 구분하려 드는 것은 육식성의 다이노사우루스 덩치는 컸지만 멸종된 티라노사우루스, 아주 빠르고 민첩하며 공격적이었던 벨로시랩터를 서로 구분하려 드는 것과 같다. 볼셰비키의 실험이 실패하자 과학적 사회주의의 목적론적 확실성도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산업공장에 고착된 채 예정된 승리만을 부르짖고 자신이 반대했던 바로 그 지배 논리의 싹을 품고 있는 막스주의는 미래의 투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배로서의 기준. 탈산업주의 이론이 출현했던 1960년대 후반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여러 막스주의자들은 과학적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과학기술을 대하기 시작했다. 조립생산 라인, 네이팜탄 공장, 그리고 핵발전소를 지켜봤던 수많은 이론가들과 활동가들은 막스가 묘사한 기술의 어둡고 악몽과도 같은 측면을 점점 더 많이 재발견하게 됩니다. 막스의 이런 언급들을 참조했던 까닭에 이들은 새롭게 등장한 자동화와 정보통신 기술이 자본을 침식하기보다는 강화해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생산력은 낡은 생산관계를 자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자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낡은 생산관계가 만들어놓은 무자비한 생산력, 즉 전적으로 수단이었던 생산력을 목적으로 만들겠다는 지배계급의 요청에 따라 고안되고 배치된 생산력으로 등장한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미 이런 인식의 기초를 다져놓은 바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막스 호르카이머, 테오도르 아르도르, 헤르베르트 마르쿠제가 발전시킨 비판 이론의 기본 논점은 한때 인간을 결핍과 미신에서 해방시켜준 기술적 합리성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이제는 억압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계몽의 변증법에 따르자면 수단이 목적을 찬탈했고 자연에 대한 지배가 인간에 대한 지배가 됐으며 생산력이 파괴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이미 끝없는 욕망을 창출해내고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되자 자본은 마르쿠제가 말한 1차원적입니다.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유하거나 지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주체 1차원적 인간을 만들어낼 만큼 광범위한 통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탈산업주의가 체계화되기 전에 최고의 업적을 일궈냈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벨과 그의 동료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발전을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 네오막스주의자들이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등장을 대하는 노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70-80년대 정보혁명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자 기술을 일종의 지배로 본 그들의 분석은 다양한 이론가들에게 확산됐다. 어떤 이들은 마르쿠제와 그의 동료들을 따랐고 또 다른 이들은 직접적으로 막스에게 되돌아갔다. 그리고 이 기획은 두 개의 흐름으로 발전했다. 하나는 노동과정에 초점을 맞췄고 다른 하나는 매스미디어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과정에 초점을 맞춘 흐름은 노동의 쇠퇴를 다룬 해리 브레이버맨의 독창적인 연구에 시작됩니다. 그의 연구는 역사가 기술적으로 개선된 새로운 노동관계 시대로 진보해 가고 있다는 탈산업주의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었다. 막스의 노동과정의 연구에 확고히 기대어 연구를 진행시켰던 그는 프레드릭 테일러가 창시한 과학적 관리란 실행과 구상의 분리, 독점적인 지식관리, 체계적인 숙련 파괴를 동반함으로 사실상 노동자가 자본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는 노동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위대한 진리를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미더라도 이것이 20세기를 지배하는 경영차입니다. 벨이 계몽된 탈산업사회의 증거로 화이트 칼라 노동의 성장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브레이버맨에게 이것은 그저 관리, 감독, 계획을 위한 경영조직이 확장되어가는 징후일 뿐이었다. 마찬가지로 탈산업주의자들은 컴퓨터와 정보통신이라는 새로운 지적 기술이 숙련되고 만족스러운 정신노동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브레이버맨에게 이것은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내는 시도일 겁니다. 인간의 활동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재생산하는 새로운 기술을 예전에는 구체적인 의식이 이런 일을 해왔다. 의 권력은 이제 미리 프로그램화된
도구의 속도를 쫓는 공장 노동자의 움직임 속에서나 감시를 받으며 타자를 치는 사무비서의 작업 속에서나 테일러주의의 권위를 또다시 확장시켜줄 뿐이다. 과학적 관리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기계는 직접적인 생산자가 아니라 자본의 소유주나 대리인들이 생산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 컴퓨터화된 노동 과정에 대한 이런 비판은 이후 수많은 연구들 속에서 발전됐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는 연산제어 기계, 노동자 없는 공장의 전망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다룬 데이빗 노블의 저서일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요구로 자동기계를 도입하려는 충동을 설명해낼 수 없는데 이 충동에는 현장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특히 조합에 가입한 숙련 기계 노동자의 권력을 파괴하려는 경영자 측의 필요가 각인됩니다. 기술적 선택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자동화, 공정을 통제하는 데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에서도 이 점이 잘 드러납니다. 그는 이런 참여가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마다 작업 명령을 변경하는 식으로 체계를 개선할 때조차도 경영자 측은 인간이란 요소를 제거하려는 욕망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는 자본이 작업 현장에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진위는 근본적으로 인민 없는 진보라는 모델에 입각한 반인간주의로 기술을 지배로 바라본 또 다른 조류는 매스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전념했다. 만델 같은 정통 막스주의자들이 온 관심을 기울이는 공장을 뛰어넘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던 아르노르노와 호르카이머는 문화산업, 인위적인 필요를 창출하고 사회적 불만을 딴 데로 돌리며 끊임없이 현존 질서를 뒷받침하는 오락산업과 광고산업의 복합체, 문화산업이 사회를 자본에 종속시킨다고 주장했다. 허버트 실러, 빈센트 모스코, 델러스 스마이스, 니콜라스 가넴 같은 막스주의학자들은 자본주의 매스미디어를 세부적으로 연구하며 이 분석을 심화시켜갔다. 이들은 프랑크 프라타파보다 더 세련된 분석을 내놨고 때로는 저항 가능성을 둘러싸고 주목할 만한 뉘앙스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노동 현장에서나 찾아볼 수 있던 침울한 지배 현상이 이제 훨씬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됐다고 주장하며 자본주의의 기술 권력을 강조했다. 실러의 조서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개성을 실현시켜줄 지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본의 초월성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공공연한 표적으로 삼으면서 그는 오히려 기업이 통제하는 정보사회로 나아가려는 추세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실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송 네트워크 같은 정보 기술의 시대의 기술 혁신의 흐름이 어떻게 무자비한 상품화의 경로를 따르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수천 개의 신문, 잡지, 라디오 방송국, TV 채널, 케이블 방송국 등이 외견상의 다원주의와는 달리 소수의 거대 미디어 복합체에 흡수되는 미디어 폭발을 창출하는 데 새로운 위성, 광섬유, 컴퓨터 네트워크 등이 사용된다. 이데올로기적 통제는 소유권에서 흘러나온다. 실러는 경제적 토대가 이데올로기적 상부조를 결정한다는 정통 막스주의의 논리를 암암리에 따르면서 기업 지배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대중들의 의식 형성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각종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증식이 여론 형성 과정을 민주화 다양화해주리라고 주장했던 정보사회 이론가들과 달리 그는 거대 미디어 기업이 소유주나 광고주의 이익을 해칠 만한 것을 배제하고 사회적 관계의 상품화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지, 뉴스, 오락을 양산하고 여과하며 세밀히 구분한다고 주장한다. 실러는 마르쿠제를 따라 이렇게 말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담론들은 점차 1차원적이 된다. 비록 미디어 산업 내부나 미디어 산업들 간에 그리고 미디어 산업과 자본의 또 다른 부분들 간의 모순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는 기업이 내뱉는 말들이 인간의 의식을 체계적으로 포위한다라는
반응 분석에 더 많은 무게를 둔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정보기술이 핵심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기술을 대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문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 즉 기술이 좋게 사용되느냐 나쁘게 사용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계적 차원의 권력체계가 발생시킬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문제이다. 작금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지닌 잠재력과 긍정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음흉한 짓일 뿐이다. 그러므로 문화영역에서 경영 마인드가 등장한 것은 작업장의 탈숙련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문화영역에서 프랭크 웹스터와 케빈 로빈스는 노동과정에 초점을 맞추거나 미디어에 초점을 맞춘 기술을 일종의 지배로 분석하는 입장들을 사이버네틱스 자본주의라는 삭막한 설명으로 가차없이 통합했다. 이런 설명은 테일러주의와 매스미디어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웹스터와 로빈스가 지적했듯이 테일러주의는 원래 현장을 통제하는 원리이자 생산력 증대를 미래의 번영, 조화, 진보의 열쇠로 여겼던 사회 철학이기도 했다. 정보기술의 적용은 지식과 정보를 둘러싼 자본주의의 통제력이 공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일반화되고 사회화된 테일러주의가 두 번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웹스터와 로빈스는 동시대 막스주의자들이 내놓은 기계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길한 전조를 보여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사회다. 미래사회는 기업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로서 기업 자본은 자신의 요구에 맞게 설계된 최신 정보 기술을 사용해 끊임없이 기술혁명의 필요성과 가망성을 언급하며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공고합니다. 기업 자본은 핵심 구성원들을 배제한 채 피고용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기업 자본은 인사이동 시 회사에 득이 되려고 관찰 분석 분류된 집단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지금 같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된 집단이 모두 소비자로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도록 강제한다. 시장의 통제력에 기꺼이 동의하지 않거나 실업 그리고 또는 빈곤 때문에 기술이 가져올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게 된 소수자들의 불만을 억누를 수 있는 최신 감시 기술을 갖춘 규율 국가가 이처럼 집중화된 기업 자본의 배후에 때로는 전면대전을 쫓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기업 자본과 그리하여 정보혁명가들이 해방이라고 묘사한 변화는 완전히 그 반대, 즉 경영관리라는 보이는 손이 방송, 모니터링, 감시라는 전쟁 도구를 통해서 사회적 주체를 관찰하고 사회적 주체를 노동자 아니면 소비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게 해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만델 같은 과학적 사회주의자들도 자본의 기술 사용 방식을 비난했으나 기술을 지배로 분석했던 이들의 비판이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자본의 기계 사용을 못마땅하게 여기긴 했지만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에게 기계는 중립적이다. 그러나 지배로서의 기술을 비판하는 이론가들에게 이런 외견상의 중립성은 거짓이다. 기술은 기술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자들이 결정한 사회적 선택을 구현한다. 기술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자들이 결정한 사회적 선택을 구현하는 기술은 결코 독립적이다.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서 무엇을 연구 개발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기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기술 혁신의 잠재성이 실현될 것인가 억압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기술을 만든 자본가들의 의도가 기술 안에 구현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은 분명 막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프랑크 푸르타크야말로 이런 사고방식을 처음으로 물론 자본에게서 기술적 합리성을 구해낼 수 있다는 자기 모순적 희망에 매달리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사유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런 희망을 대부분 버렸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술적 낙관주의를 단호히 반대하면서 이들은 기계가 기존의 권력을 전복하기보다는 지탱해준다고 여겼다. 노블은 이렇게 말한다. 기술은 환원 불가능한 제1원인이 아니다. 기술은 그 기술을 등장시킨 사회적 원인에 부응하는 결과를 사회에 끼친다.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기술의 배후에는 바로 그와 똑같은 사회적 관계가 놓여있다. 그러므로 흔히 기술이 사회적 관계를 전복하기보다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술 혁신은 지배력과 전능함을 쫓으려는 충동에 훨씬 더
깊이 더럽혀져 일종의 사회병리학, 즉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격퇴해야 할 광기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기술을 일종의 지배로 보는 대다수 이론가들이 제1차 산업혁명 당시의 기계 파괴자들, 즉 러다이트들에게서 영감을 찾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블, 웹스터, 로빈스 등의 주장에 따르면 러다이트라는 용어를 경멸의 의미로 사용하는 정보혁명가들은 기술적 비전성이 라는 기치 아래 전개된 파괴적인 산업화의 시종일관 저항했던 이 운동의 본질을 훼손했다. 제1차 산업혁명 동안 자본가들이 대중을 궁핍하게 만들며 자본을 축적했듯이 컴퓨터화된 제2차 산업혁명 동안 기업은 대중의 혼란과 탈숙련화 그리고 실업을 이용해 부와 지배력을 확장시킨 것이다. 이런 전망에서 보면 이제는 러드 장군이 보여준 저항정신의 부활, 즉 정보사회에 알맞은 네오러다이트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블에게 오늘날 기술이 제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전쟁이 진행 중인데도 오직 한쪽만 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보사회 이론가들이 유포하는 기술적 초월성이라는 관념은 노동자를 공격하는 기업을 정당화해줄 겁니다. 자본이 연구와 개발의 과정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기술 혁신의 물결을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직접적인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오히려 좌파의 에너지는 이 물결의 확산을 저지하거나 적어도 과감하게 늦추는데 직접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노블은 컴퓨터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 사이에서 폐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물리적 지배에 이용되는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할 경우 책임 있는 지성인들은 정신적 지배에 이용되는 기계를 파괴해야 할 것이다 라고 내가 보기에 네오러다이트의 입장이 가장 통찰력을 갖춘 듯하다. 정보사회라는 야망을 문명화의 피전적 운명이 아니라 사회 권력의 전략으로 보는 입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네오러다이트 입장이다. 이 이론적 전망은 작업장뿐만 아니라 작업장을 뛰어넘어서는 곳에서까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려는 자본주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네오러다이트들이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저항에는 자본주의적 진보에 굴복하는 과학적 사회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갖추지 못한 고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석은 중대한 한계, 즉 궁극적으로 자기 패배를 불러올 한계를 안고 있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기술을 일종의 지배로 바라보는 학파는 죽은 노동으로 산 노동을 지배하는 자본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이게 반란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학파는 객관주의적 막스주의가 제거한 인간 주체를 복원하지만 이 주체를 희생력으로 삼으려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노동과정을 분석한 브레이버맨에게 흔히 쏟아졌던 비난, 즉 노동자들을 자본주의의 계획적 수동적인 대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행하는 대항 전략과 저항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정당화된다. 수용자를 광고주의 봉으로만 보는 미디어 분석가들도 이런 비판을 받는다. 이런 두 가지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의 의도와 능력이 너무나 쉽게 동일시됩니다. 그렇지. 의도가 있다고 능력이 되는 건 아닌데. 즉 스튜어트 유엔이 올바르게 비판했듯이 기술과 지배가 스스로를 형성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전적으로 자본의 도구일 뿐이라는 분석이 훨씬 더 설득력을 얻어갈수록 믿을만한 저항과 대화를 정립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프랑크 프루타크가 직면한 치명적인 자기 모순도 바로 이 점이다. 아도르나 호르크하이머가 제시했듯이 기술 지배가 총체적으로 관철된다면 정치적 행동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두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의 비판적 관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조차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비판 이론은 자기 자신을 가차없이 구속으로 몰아내는 그림을 그렸다. 거기에서 희망은 영웅적 불일치의 대가를 치르고서만 유지될 수 있다. 영웅적 이후에 수많은 이론가들에게서도 이런 딜레마가 반복된다. 그들이 묘사한 테크노 자본주의에서는 혁명의 가능성이 세뇌, 감시, 로봇화 같은 디스토피아적 악몽의 길을 내어준다. 결국 이들은 자아도취에 빠진 정보사회 이론에 상처를 주긴 하지만 자신들도 정보사회 이론이 미래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급진적 염세주의로 빠져들게 된다. 네오러다이트들은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언급했다. 기계 파괴자들의 모습을 되살리면서 이들은 자본의 주체들이 비록 반동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능동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수세적인 태도는 이미 뚜렷하게 비인간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특권이라는 고립된 섬을 보여줄 뿐인 노동 형태를 낭만화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고도로 숙련된 남성 노동자가 처하게 될 궁지에 초점을 맞추는 노동과정 분석가들의 경향이 이에 속한다. 더욱이 이들은 자본에 노동하는 주체가 새로운 기술들의 진정한 사용가치, 아마도 전복적인 성격을 띠게 될 사용가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특히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뚜렷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결국 이런 입장은 투쟁을 저항으로만 볼 뿐 대항 주도권으로 보지 않는 모든 저항이론이 갖게 마련인 결함으로 괴로움을 당한다. 대항 주도권. 실제로 네오 로다이트 저술가들은 대부분 저항의 전망만이 아니라 재전유의 전망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발전시킨 이론으로는 그 가능성을 포착할 수 없다. 네오 로다이트들의 단언처럼 자본의 논리를 완벽하게 기술에 주입할 능력이 자본에게 있다니 이런 체계를 되찾거나 대안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해진다. 위와 같은 비판들이 막스를 재발견하려는 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막스를 거부한 채 이야기를 맺는다는 점도 지적해야겠다. 그도 그럴 것이 기술을 일종의 지배로 분석한 막스의 언급을 강조하면 할수록 막스가 기술의 해방적 잠재력도 똑같이 강조했다는 분명한 사실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려는 경향이 더욱더 커진다. 막스는 신정적으로 러다이트 운동에 공감을 보내긴 했지만 그들을 비판했다. 막스는 자본의 기계를 사용한다는 것과 기계 그 자체를 구분하고 물질적인 생산 수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단을 이용하는 사회 형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노동자들이 배우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네오 로다이트들에게는 이런 언급이 막스가 부르주아지의 진보 개념에 깊이 빠져있고 그런 개념이 작금의 위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네오 로다이트들은 정당하게 과학적 사회주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 과정이 거꾸로 투쟁의 주체에게 가능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는 막스의 견해에 담긴 비판적 요소를 사실상 내던져버렸다. 이런 막스의 견해를 확증하고 확장하려면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자동 결정론으로 돌아가지 않는 동시에 자본뿐만 아니라 자본과 투쟁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기술적 지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